우나이퍼의 연안조준 1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어느덧 2023년 이제 마지막 달입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올해도 끝나네요. 네. 아, 그러네. 네. 네. 저희가 격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의 첫 방송입니다. 네. 자, 첫 번째 얘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거구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얘기했었던 선거구 획정 문제가 민주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이제 선거구가 어떻게 분구되고 확보되고 얘기가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국회의원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힘은 병립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 이름 한 명 찍고, 그 다음에 비례대표 한 명 찍고, 그냥 그게 그대로 반영되는 옛날 방식, 2016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 같고, 지금 일부 진보 진영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그대로 해야 된다, 또는 더 확대해야 된다, 이 얘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구제? 글쎄, 저는 그 4년 전에 이거 패스트 트랙 태울 때도 네. 제가 뉴스공장 나가서도 그렇고 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연동형 비례를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현행 체제를 반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왜곡된다. 네. 그 얘기를 제가 했는데, 국회의원 정수 늘리자 그러면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당시에 진보정당이나 진보시민 세력이 열심히 주장해주지 않았어요. 네. 그 상태에서 변형된 연동형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형된 연동형이다 보니까 준연동형이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네. 예. 준연동형이라는 거는 연동형이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한시적으로 이번에만 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그 4년 후에는 완전 연동형으로 바꾼다고 돼 있어요. 네.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제도는 어차피 못 하는 거예요. 어차피 바꾸기로. 그럼 완전 연동형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2016년도 형태로 다시 돌아가느냐? 두 개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돼요. 그리고 완전 연동형으로 가려면 현재의 비례대표 47석으로는 완전 연동형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적어도 저 비례대표 의석이 60석 이상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놔두고 현행대로 갈 거냐, 병립형으로 회귀할 거냐의 구도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일부 네. 언론과 진보 진영이. 제가 그래서 또 거짓말들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단 이게 하나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선거구제 획정을 4년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진보 진영이 총 결집을 해서 네. 패스트 트랙을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패스트 트랙을 태워서 국민의힘을 말하자면 제끼고 네. 배제하고 그냥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몸싸움도 많이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패스트 트랙을 못 태웠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차피 지금 결정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결정해야 되냐? 결국 이건 선거 게임 눈이니까 결국은 원내 교섭단체끼리 합의를 해야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원내 교섭단체까지 합의를 하려면 국민의힘이 동의해줘야 되는데 정개특위 안에서도 그렇고 최근까지 한 1년여를 물밑 협상을 했을 때 국민의힘이 연동형의 연자만 꺼내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네. 그러니까 협의가 안 돼. 이 상황을 유지하는 걸 그래서 반대하는 지금 이제 거죠. 우리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어떤 입장을 정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연동형으로 가는 것을 일환으로 하되 네. 국민의힘이 안 받겠다고 하는 게 명백한데 그런 주장만 하면 뭐하냐는 거죠. 이제 곧 홍익표 원내대표와 윤재혁 국민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해야 돼요. 곧 올해 안이나 늦어도 1월 초에는. 그럼 이제 답답한 거죠. 국민의힘은 현행대로 가서 좋다. 네. 왜? 우리는 유성정당 만들 거니까. 근데 민주당은 연동형을 안 만든다고 선언했으니까 네. 현행제도로 가면 이 제도로 그냥 현행대로 간다 그러면 일단 우리는 무조건 열 몇 석을 손해보는 거죠. 무조건 빠지는 거죠. 무조건 네. 빠져요. 네.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는 빠지더라도 우리가 비례대표를 한 석도 차지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이 선거 룰인데 네. 큰 정당 중에 한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지는 것이 선거 제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맞는 거냐? 아니죠. 그리고 큰 정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가 원하는 비례대표 뽑고 싶어 아니 할 이건 거잖아요. 위헌이죠. 왜냐하면 네. 더불어민주당만은 비례정당을 가질 수 없다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는 이건 위헌이죠. 네. 더불어민주당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일 좋은 건 선거에서도 이기면서 제3정당을 키워주는 그런 제도가 제일 좋은 거죠. 근데 선거에서 지더라도 제3정당을 키워주는 게 더 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4년 전에는 우리도 이성정당을 만들어서 그 이성정당 만들 때 우리 순수하게 민주당에서 공천한 사람은 7명만 보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공천한 분들이 아니죠. 네. 시민사회의 대표격인 사람들이 모여서 위성정당에 들어와서 공천 심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 있는 비례의석 한 20석 가까운 의원 중에 우리 당이 공천한 사람은 7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바깥에 양보해 준 거예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십시오. 이번에는 그렇게도 못하게 만들면 그러면은 피해만 더불어민주당이 보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옳지 않죠. 더불어민주당만이 비례의원을 내지 마라. 그런 제도가 선이다. 저는 그런 주장을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반대하시는 하려면 거죠, 의원 정수를 네. 늘려서 네. 완전한 연동형으로 가면 완전 연동형으로 가면 우리도 몇 석을 가질 수 있어요. 네. 저는 그건 지금처럼 가는 거는 완전히 우리 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가지지 말라. 이런 제도가 개혁이고 그게 진보다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런 건데 그게 왜 진보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 뒤에서 뭐라면 그냥 인심 좀 쓰세요. 바깥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이 됩니까? 무슨 선거 이기고 지는 거는 윤석열 심판을 하냐 안 하냐의 절대정명의 네. 전쟁인데 네. 무슨 인심 쓰고 안 쓰고 할 문제가 그게 아니죠. 더군다나 어제 발표한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보면 우리 당 의석이 유리한 네. 지역에서만 4석이 더 줄어요. 차포 뛰고 어떻게 선거를 이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 심판하는 선거의 승리는 민주당 의석수로 결정되는 것이지 네. 제3정당 의석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정의당 의석수가 20석으로 늘린다고 해서 민주당 의석이 국민의힘보다 적은데도 민주당이 이겼다 이렇게 주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정리해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패배, 윤석열 승리, 라고 나오겠죠. 진보 진영 약진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선이냐? 그럼 저는 윤석열은 살아나는 거예요. 민주당만 망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런 제도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승부하겠는데 제도를 그렇게 설계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가 정치 24년 했지만 그런 게 어딨냐?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네. 세 번째, 뭐가 개혁의 주제일까? 우리 민주당은 일관되게 네. 권역별 비례제 도입 및 석패율제 도입을 당론으로 만들어 왔었어요. 네. 그건 뭐냐? 개혁의 목표가 제일 우선은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좋지 않다. 네.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우리나라만 이렇게 너무 몇십 년을 특정 지역에 뭐 지팡이만 꽂아도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건 옳지 않기 때문에 네.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호남에서도 당선될 수 있고 네. 또 더불어민주당이 대구 경북에서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 네. 그게 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저는 봐요. 제3당이 들어오는 것이 더 큰 개혁 과제가 아니라 지역주의를 돌파하는 것이 더 큰 개혁 과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누가 김대중 노무현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일관되게 주장한 게 권역별 비례제 도입이에요. 그 권역별 비례제가 네. 병리평이라는 표현인데 지금 병리평을 가지고 권역별 비례로 만들자는 소위 권역별 병리평이에요. 네. 아, 그건 이제 양립할 수 있는 거. 그게 김대중 노무현이 20년간 주장해왔던 거예요. 네. 근데 마치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연동형을 주장해왔던 것처럼 변질시켜서 주장하는 분들에게 저는 그 두 분하고 다 친하고 그분들에게 많이 정치 같이 배운 사람입니다. 그분 두 분은 연동형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4년 전부터 연동형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막 뭐 이렇게 좀 더 진보적인 그룹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오게 만들자고 하는 그 취지의 선의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4년 전에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7석만, 제가 그때 비례대표 후보 심사위원장이었는데, 우리 후보들 중에 정말 좋은 분이 많았어요. 근데 딱 7명만 잘라서 보내니까 네. 속상하더라고요. 네? 우리 10명 될 줄 알고서 심사 다 해놨는데.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조정훈
기본 나갔고요. 시대정당당, 시대전환. 용해인 기본소득당도 우리가 비례연합정당으로 만들어서 도와드린 거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자, 그것이 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조정훈 시대전환당이 국민의힘에 넘어갔잖아요. 네. 이게 선이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당도 책임이 있죠. 우리가 그분을 공천했으니까. 연합정당으로 만들어서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제3정당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 좋은데 결국은 이렇게 결과적으로 왜곡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잘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과연 공정한가? 두 번째 현 시대 우리 정치 개혁의 목표는 무엇인가? 세 번째 4년간 준연동형으로 제3정당을 키워줬는데 결과는 성공한 것인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제도는 실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민주당이 선언했을 때부터 사실은 이 제도는 바꾼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연동형을 추진해 봤는데 의석수를 늘리는 일이 불가능해졌고. 네. 의원 정수 늘리는 게 쉽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나 이런 사람들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그랬잖아요. 엇나갔잖아요. 그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고 주장했던 정당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면서 어떻게 연동형으로 가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연동형이든 준연동이든 그대로 가져갈 수가 없으니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만일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윤재혁 원내대표하고 비례제 도입에 있어서 일정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런 합의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소신은 완전 연동형이에요. 대선 때도 그게 발표했었고. 네. 근데 그게 아무리 관철하려고 그래도 상대방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윤재혁 원내대표가 협상에 그 연동형 얘기는 꺼내지도 마라. 네. 꺼내지도 않으면 어떻게 돼요? 현행으로 가는 거죠. 현행으로 가면 우리는 비례대표 한 석도 못 갔죠. 그렇죠. 선거는 무조건 제도 때문에 짓는 거예요. 국회 의석수 열 몇 석을 그냥 포기하면 어떻게 이겨요? 그러면 심판 대상인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겠죠. 저는 이거는 현실이다. 어쩔 네. 수가 없다. 그래서 과거에 비례대표로 돌아가더라도 그러나 그렇다면 우리 당이 오랫동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이 꿈꿔왔던 지역주의 극복에 도움이 되는 권역별 비례로 네. 타협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권역별 비례로 가면은 악이고 네. 준연동형인 지금 제도를 갖고 민주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야 선이라는 식의 이런 이분법적 구도에 우리 지지자들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원 개개인이 나는 연동형으로 가서 좀 더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제3정당들이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시는 거는 소신이니까 좋아요. 네. 그러나 정치는 현실적으로 지도부는 여야 간의 협상 속에서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 진보할 수 있는, 네. 더 나아갈 수 있는 걸 합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연동형은 선이고 병립형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내각제는 선이고 대통령제는 악이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어느 제도가 악이고 선인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과제를 담는 것이 제도이지 어떤 제도는 선이고 어떤 제도는 악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원래 완전한 비례대표,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를 원했지만 현실적인 사안이 그렇지 못하고 의원 정수를 확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상호 의원님께서는 4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제는 문제가 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라디오에 가서 일관되게 그 주장을 했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이걸 주장할 정당성이 있죠. 4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했으니까.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셨으니까. 실제로 2020년에 정당이 선거 끝나고 나서도 저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이런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당이라는 게 바깥에다가 위성정당 만들어서 우리 당이 공천한 후보를 바깥 정당에 꽂주는 그게 정상적인 제도입니까? 저는 지금 제도가 마치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지금 제도가 어떻게 이게 옳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제도 때문에 그렇게 엉망이 된 건데 위성정당 만들어야 했고 우리가 심사한 후보들을 바깥으로 보냈어야 됐고 네. 아이고 지금 제도로 가자는 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옳지 거죠. 않아요. 자
바깥에 있는 진보적 시민단체 인사들에게는 내가 묻고 싶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네. 정말로 진보적인 인사들이 만든 정당의 후보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 성향을 가지었는데 더불어민주당으로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따로 만들어요. 그렇겠죠. 그럼 거기서 의석이 더 많이 가져가요. 우리 위성정당은 아닌데도 그런 지난번에 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사실은- 봐도 친민주 성향. 그래서 저는 진보 섹터는 네. 정의당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있는 사회당, 진보당, 여러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가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그래서 진보의 표를 하나로 몰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진보 연합정당을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진보 정당이 지역구에서 이기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비례정당 안에 진보의 섹터를 더 키우려면 지금처럼 4분 오열되는 힘으로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우리가 비례대표 의석을 안 낸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네.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들에 있는 인사들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진보 정당들이 하나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어느 제3섹터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전부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인사들이 모여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의 우호적인 정당만 우죽순처럼 몇 개 남을 거예요. 비례정당이. 그것도 왜곡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서는 관념적으로 제3정당이 만들어주면 좋겠다. 진보적인 정당들이 막 몇 개 더 만들어져서 민주당과 경쟁했으면 좋겠다. 저도 좋겠어요. 외국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고 국민들이 양당제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네. 그 안에서 제3정당은 연합을 해야만 살아날 수 있지. 지금처럼 찢어져서는 진보 정당들이 아무리 비례정당화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여러 정당으로 나눠지면 승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의 구도도 좀 보셔야 됩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제일 좋은 건 양당제가 있고 네. 힘이 있는 진보 정당이 연합체를 만들어서 그게 힘을 가져서 교섭단체가 만들어지는 것. 네.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죠. 그러면은 선거 제도는 언제쯤 정리가 될까요? 이 문제가 이제 정리되기 전까지, 정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갈 텐데. 원래 이제 네. 저희들 갖고 있는 생각은 예산안이 끝나면 네. 제일 순위가 바로 이 문제거든요. 네. 그 본격적인 협상이 들어갈 겁니다. 네. 그래서 빨리 합의가 되면 12월 중에 이번 늦어지면 1월 초 넘어가는 거죠. 네. 그래도 어차피 한 달 이내네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거구제를 확정하지 않으면 선거제도를 확정해주지 않으면 네. 선거를 치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지역구 선거구가 확정돼 갖고 이제 예비 후보 등록을 이제 아직은 통과 안 됐습니다만 만약 그게 통과된다면 그대로 하는 거죠. 근데 저게 이제 이런 거예요. 선거구 의석수가 줄어든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은 이제 막 난리가 나죠. 근데 사실은 좀 우리가 약간 서운한 건 획정위원회에서 고민을 했겠지만 유독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많아서 그런 건지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더 옛날에는 균형을 맞춰줬거든요. 네. 현역 기준으로. 네. 이쪽 지역을 두 개를 통합하면 이쪽 쪽 두 개를 통합해서 맞춰줬는데 지금 선거구 획정위에 안대로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4석이 더 줄어요. 현재로도. 물론 인구 비례성을 보고서 했겠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2를 요구할 생각인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2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2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네. 국회의원 3분의 2가 제2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국민의힘이 동의해줘야 되는데 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래서 지금 점점 우리가 이게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합니다. 말씀하셨듯이 매번 이제 큰 선거 앞에서는 구도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구도 싸움이에요. 네. 그러니까 구도 싸움인 거죠. 지역구 획정, 네. 그 다음에 비례제를 어떻게 할 거냐. 선거제도. 이게 제도의 문제는 결국 제도로서 만들어지는 구도가 생기고요. 네. 그거에 따라서 정당이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는 정당이 만들어져요, 이제. 이 선거구 제도가 확정되면 네. 그 유불리를 보고 제3정당들이 만들어지죠. 네. 예. 그럼 그 정당들이 지역구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또 구도 싸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구도가 확정되면 이제 그 다음에는 공천한 후보들이 나오면서 인물 구도가 만들어지죠. 지역별. 요게 두 번째 국면으로 넘어가. 이게 2월 달쯤 되고요. 네. 3월 되면 이제 이슈들 갖고 싸우죠. 뭐 그래서 정책이나 공약 같은 것들로. 제도로 만들어주는 구도, 정당이 만들어진 정당 구도. 네. 그 다음에 이제 후보, 확정 후에 후보들 간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승패에 대한 판단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네. 지금은 그래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총선 국면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선거구, 지역구, 선거구가 획정되기 시작하고 네. 비례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과거에는 비례제 문제보다는 지역구 획정 갖고 더 많이 싸웠거든요. 네. 한석 한석 가지고 손해 안 보려고. 야, 근데 뭐 지금 연동형, 준연동형 얘기하지만 이거 하면 우리는 비례원을 한 명도 못 갔는데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자, 알겠습니다. 선거제도, 네, 늦어도 1월이기 때문에 한 달 이내에 이제 결정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이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에 따라서 원로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기가 막혔죠. 네. 자, 이낙연 전 대표, 송영길 전 대표, 여기에 이제 다른 정당에 가셨지만 어쨌든 민주당 상임고문, 손학규 상임고문까지 나와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인터뷰 들어보니까 신당을 만들 것처럼 인터뷰를 했어요. 뭐 더 이상 인내하기 힘들다. 이 정도 발언은 제가 알기로는 이낙연 전 총리 입에서는 안 나왔던 센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송영길 대표는 뭐 신당 창당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연기를 피웠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는 출마할 생각은 없는 것 같은데 민주당 비판하러 나오셨고요. 이분들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부 민주당 대표입니다. 기가 막히게 같이 정치하셨고요. 예. 네. 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들이 지금 뭐 특히 선거구 제도를 가지고 네. 처음에는 선거구 제도의 문제는 결국 여야 협상 때문에 생긴 일이지 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세 분이 지금 민주당 대표 해보세요. 어떻게 연동형 관찰할 건데요? 협상하실 수 있어요? 김기현 대표랑? 이낙연 대표가 왔으면 연동형 할 수 있어요? 안 되겠죠. 송영길, 야, 네가 오면 되냐? 어? 친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게요. 안 되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특히 손학규 대표는 난 또 왜 참전했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분은. 그러니까 사실상 정계 은퇴하신 분들이 자꾸 이렇게 등장해서 네. 한국 정치에 대해서 고언을 해주시는 건 도움이 되지만 왜 특정 정당의 대표를 때리는 그런 주장들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표들은 네. 원내 대표들은 좀 떠들어주세요. 현역이 더 많지 않습니까? 전직 대표, 당 대표까지 하신 분들은 조금 네. 그 현안들에 대해서는 네. 주장을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저는 송영길 대표도 뭐 지금 뭐 어떤 봉투 사건 때문에 되게 억울할 수 있죠. 나만 그랬냐, 뭐 다른 놈은 안 그랬냐, 나는 실제 내가 그걸 알았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억울한 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을 따로 만든다? 본인이 억울한 것과 네. 당을 따로 만드는 것에 연동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난 바람직하지 않다.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은 실제로 당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 만들 것 같진 않아요. 저는 당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고요. 네. 그 전제가 있잖아요. 나를 계속 내몰면 네. 나도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서원에서 그러신 건데 뭐 그 특히 이낙연 제명 청원 뭐 이런 게 들어온 거에 네, 그래서 대해서 당이 되게 내보낸 이제 거란다. 자존심이 상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네. 그걸 매번 이재명 대표가 맞고 자제를 요청했는데 당원들이 뭐 또 다른 무슨 뭐 이렇게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시킨다고 다 말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 그럼 그 당원들은 당원들 자신의 의지대로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맞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깊게 보면 저의 이제 뇌피셜인데 네. 이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국회의원들이 네. 이제 이 의도적으로 당 대표가 배제해서 공천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그 약간 압박을 가해서 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컷오프 시킬까봐 아, 컷오프 시키지 마라. 저는 그런 의사로 보고 있어요. 예비 경선에도 질 텐데 뭐 그런 걱정을 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때문에 그렇게 생긴 거야, 이 사람아. 에? 경선 가면 경쟁력 있어, 그분들도. 네. 그래도 현역 의원인데. 저도 붙었던 사람들이 무조건 현역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요. 의도적 근데 배제를 의도적 배제만 안 하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선할 기회도 안 주거나. 네. 그러면 이제 참 곤란하죠. 네.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개파를 거느리고 있던 의원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했어요. 선거 앞두면 조금 이제 지분을 주류가 네. 의도적으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을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그런 후배들을 만났는데 뭐 보면 저 잘릴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하면 불안해지거든. 나와 가까웠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건가? 그럼 거의 괴롭죠. 네. 그래서 좀 보호하려고 하는 옛날 손학규 대표도 그랬었고 네. 저 정세균 선배님도 그랬었고 그래서 공천 때만 되면 그분들 막 공천 심사위원들한테 전화 돌리고 그랬어요. 네. 누구누구는 제발 좀 자르지 말아달라 막. 네. 그거는 개파 보스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 그런데 이제 지금 이낙연 대표님이 신당 창당까지 시사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대해서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전 그럴 수 있어요. 당내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근데 신당 창당을 시사하면서 압박하는 것은 압박의 방법으로는 나쁜 방법이에요. 네.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직 당대표들 자중해 주십시오.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걸 보수 언론이 얼마나 신나게 써먹습니까? 아,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진짜 약간 이뇨한 때문에 이뇨한이 김기현 들이박아서 잠깐 즐거웠는데 갑자기 우리 당 대표들이 나서기 시작하시니까 네. 약간 좀 저도 약간 마음이 좀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당은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네. 만약에 그런 의도적으로 특정인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배제를 받을 것 같다 싶으면 저부터 나가 싸우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정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걱정들을 하시더라도 너무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서 우리 당이 막 분열되었다. 이런 프레임에 끌려 들어가면 누가 좋습니까? 윤석열 좋은 꼴이죠. 그래서 꼭 하실 얘기가 있으면 누구 밀사를 보내서 물밑에서 얘기들 하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도 당 만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민주당이 승리하는 게 승리지 바깥에서 당 만들어서 네. 본인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게 더 중요하면 안 되죠. 그 얘기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 사람들이 만약에 돌아다니는 이제 루머 같은 겁니다. 요 정도의 당대표, 전 당대표가 당을 만들면 김부겸 전 총리와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같이 합류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왔어요. 그건 뭐 대표적인 거짓말. 아예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합니다. 이제 일단 네. 저도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 왜 갑자기 연동형이 참전했는지는 이제 나중에 한번 만나서 네. 들어보고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최근에 당 상황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건 사실이죠. 네. 그러나 그건 내가 지난번에 여기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민주당 걱정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걱정은 있어요. 그런데 네. 그걸 연동형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걸고 들어오는 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네. 어쨌든 김부겸 전 총리님은 지금 정계 은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그분의 역할이 필요한 거는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과 싸워주는 그런 역할들은 꼭 필요합니다만 당내 여러 상황에 대해서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고요. 네. 한마디 말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와서 다른 정당을 만든 일에 참여할 것이다. 정세균 전 대표 총리님이나 김부겸 전 총리님은 그러실 분들이 아닙니다. 아닐 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전직 당대표들, 전직 총리들이 지금 거론되는 지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비정상이죠, 비정상. 네. 지금 송영길 전 인천시장,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 오히려 원래 이분들이 이제 과거 같으면 네. 민주당은 단합해서 한 목소리로 윤석열과 싸워라.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원래 네. 당의 원로들은. 네. 나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네. 이거를 정당 창당에 그분들이 하나가 될 거다라고 보시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네. 다 전직 대표의 전직 총리인데 누가 대표하나요? 그러네요. 경선하나요? 불가능해요. 서로 다 이제 완벽하게 다르네요. 정세균 전 대표님과 이낙연 전 대표님은 사이가 같은 바깥에서 당을 같이 만들 정도로 친하신 분들은 아닙니다. 의미심장하네요. 예. 네.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네. 김부겸 선배는 다시 특정 정당을 만드는 일에 관여하거나 그러실 분도 아니고요. 네. 지난번에 저랑 통화했는데 이제 양평에 집을 주셨잖아요. 네네. 강이 보이는 곳에. 제가 안 찾아온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질타하시더라고. 섭섭해 하셨구나. 네. 술 한 병 사갖고 온나?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좀 외로우신가 보다. 그래서 한번 놀러 가려고 합니다. 네. 갔다 와서 이제 얘기를 좀 자세히 듣고. 네. 근데 저는 네. 제가 볼 때 당을 만들어야 할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송영길 대표 한 명이죠. 저는 이렇게 죽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친구분이니까 더 말씀을 편하게 속 시원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걱정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본인이 막 울분이 터트리는 것들은 알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큰 행보에는 그분이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그 울분을 터트리고 새로운 정당 만들어 다니고 이건 바람직해 보이진 않아요. 네. 그 얘기,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의도적 컷오프 이런 거. 2016년에 저 출마했을 때 기억하기로 유인태 의원이 그 당시 컷오프였던 걸로. 그러니까 김종인 박사가 우리 비대위원장 할 때. 네. 그때 정청래, 네. 유인태, 네. 이미경, 이해찬. 아. 이분들을 아무 이유 없이 날렸죠. 네. 그냥 날린 거. 그냥 시스템이 아니고 그냥 그냥 비대위원장이 와서 그냥 날린 그냥 거예요. 날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니,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미루어 짐작하건데 정청래는 막말을 많이 했다는 이유고. 네. 이해찬 대표는 자기가 선거에서 이천 져서. 대표는 친노친문에. 자기가 관악구에서 선거 져서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해찬 선배는 그래서라고 주장하셨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네.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미경 의원과 유인태 의원은 승복했죠. 네. 깔끔하게. 그냥 나왔던 것 억울하지만,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경 의원님은 박주민 의원들 도와주셨고, 네. 유인태 의원님은 오기영 네. 의원을 광주에서 활동하시던 분을 올려서 네. 이제 도와줬죠. 공구에서. 그러니까 후배들을 도와서 키운 분은 유인태, 이미경 두 분은 후배 의원들을 키웠는데 박주민, 오기영 의원은 내가 볼 때 지금 우리 당에서 굉장히 자기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해찬 선배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네가 날 잘라? 선거에서 나한테 한 번도 이겨본 적 없는 놈이? 막 예를 들면 이런 네. 콧김을 팍팍 품으면서 했는데 그래서 무소속 나가서 이기셨죠. 네. 당선으로 복귀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이해찬 의원을 자른 그 판단은 잘못된 거죠. 네. 지역구 유권자들은 이해찬을 선택해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게 드러난 거고요. 정청래 의원도 잘린 다음에 그때 세월호 추모식에서 만났더니 자기가 김종인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망하게 할 거다 막 악담을 퍼놓길래 그러지 말고 다음에 살아 돌아와. 뭐 네. 그냥 조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내가 이제 어떡하냐 이미 벌어진 일을 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지금 돌아와서 좀 최고위원 하시잖아요. 수석 제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잘못한 거죠. 개인의 판단이었다. 그럼 당의 시스템적으로 하위 몇 퍼센트 컷오프 이거는 원래 없는 거라고? 없어요. 원래 없다고 보는 거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면 컷오프는 없고요. 네. 불이익을 주잖아요. 감점. 가점. 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도덕적으로 결격사유가 심각한 분들은 경선 기회를 안 줘요. 그건 맞죠. 부정부패 연루됐거나 뭐 성비위 시력, 사건. 네, 뭐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 그거는 당원 당규에 있어요. 그래서 그건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 기소가 됐거나 1심 유지거나 이런 경우는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정치적 탄압인 경우가 아니면 또 경선 기회를 안 주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은 어긴 게 아니지만 음주운전 3회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기준이 다 우리 규칙에 있어요. 그것 이외에는 불이익을 안 줘요. 당원들이 결정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거 딱 이거예요. 하나. 당원들이 결정하십시오. 네.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전 대표들의 활동까지 그리고 컷오프 요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잠깐 언급하셨던 인유한 국민의힘 혁신이 활동이 이제 사실상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남은 개혁은 이제 이준석 대사명 말고는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혁신위는 완전 망했죠. 네. 그 제가 항상 주장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당내에 혁신위원회 만들어서 여야를 막론하고 네. 선거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혁신위를 왜 만드냐? 네. 혁신하려고 만들었다가 당이 오히려 더 망가지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성공한 혁신기구는 우상호 비대위원장 시절에 새로고침위원회밖에 없어요. 리포터도 잘 쓰셨어요. 그러니까. 리포터 다 봤습니다. 우리 지도부가 좀 그거 봐야 돼요. 네, 봐야 됩니다. 유권자 지형이 바뀌었는데 네. 종래 방식으로 20대 남성, 20, 30대 청년 계층을 네. 공략할 수가 없다니까요. 맞습니다. 그 보고서를 좀 보시라고. 거기는 혁신의 과제를 담은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거기 써 있어요. 오만, 무능, 분열의 이미지를 극복해야만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 네. 이게 혁신의 길이다. 네. 몇 사람 자른다고 그래서 오만, 무능, 분열의 이미지가 바뀌냐고요. 안 바뀌잖아요. 네. 자, 인호한 혁신위원회도 혁신위원회를 하다 보니까 주로 매달린 게 뭐예요? 영남에 있는 중진 험지 가라. 네. 김기현, 윤재영 나오지 마라.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아니, 당 지도부더러 이 선거를 진두지휘할 지도부더러 험지가라 그러면 네. 그 총선 진두지휘 누구들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혁신이에요? 사실은 보면 센세이셔널리즘의 소위 말하는 선정주의 네. 입각해서 선정적인 주제만 다룬 거예요. 겉보기 번지를 한 거 맞았어요. 국민의힘의 혁신 과제는 뭡니까? 대통령 아니에요? 그거요. 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네. 그런 정신과 그런 통로를 만드는 게 혁신 과제예요. 네.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여권의 욕을 먹는 거는 다 윤석열, 김건희 두 부부 때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려면 국민의힘이 그 민심의 통로가 되어서 대통령에게 직보할 수 있는 네. 그런 걸 만드는 게 혁신 과제지. 네. 무슨 하태경 의원이 종로 간다고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겠어요? 김기현 의원이 울산에서 우리 서대문구 온다고 혁신했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혁신의 과제가 네. 본질을 안 다루고 선정주의적 주제에 집착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근데 혁신위원회를 만들면 전부 이런 주제에 매달리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한 혁신위는 망했다. 네.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망한 혁신위원장은 어떻게 서대문 그대로 출마합니까? 아니면? 그분은 출마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말이 안 바뀔까요? 내가 볼 때 이뇨한 선생은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이뇨한이라는 사람 자체는 내가 볼 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좋은 일도 많이 했고. 네. 근데 갑자기 이번에 왜 뭐에 씌워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갔는지를 그러니까 그 정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정당이라는 걸 모르고 가셨다 그러면 바보고 네. 순진한 거죠, 순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혁신 과제를 만드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또 몰랐으니까 정치적으로 바보인 거지. 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좀 안타까워요. 저렇게 한 분야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도 많은 좋은 일을 했던 분이 이렇게 정치권에 와서 짧은 시간에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네. 참 안 됐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럴 줄 알았다. 너무 뻔히 보이는 결말이었다. 보이죠. 그래서 네. 이 정당이 한번 망했던 길, 잘못했던 거를 사실 자꾸 반복하는 네. 이런 게 참 고민인 거죠. 네. 아. 제가 그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당도 김은경 혁신이 만들면 안 된다고 내가 여기서도 얘기했잖아요. 네. 의총에서도 발언했어요. 혁신이 만드는 거는 좀 자제해달라. 네. 그렇게 만들어놓고 우리도 망했잖아 그 당시. 얼마나 힘들었어요. 김은경 혁신이가 잘 안 돌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건데 이뇨한 선생이 이제 혁신위를 마감하면서 네. 오늘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 네. 그냥 조용히 물러갈지 네. 폭탄 하나 더 던지고 물러갈지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이뇨한 뒤에 이제 김한길이 있었다라는 배우. 요거는 실제였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이뇨한 선생이 네. 김한길 위원장하고 이런저런 상의를 했을 가능성은 있죠. 네. 한두 번. 네. 근데 거의 모든 안을 뒤에서 배우 조정했다. 쥐락펴락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김한길, 그러니까 이분죠. 자문이 오면 네. 자문해주는 분이에요. 근데 본인이 먼저 이뇨한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 날 또 전화해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모사꾼이긴 하지만 또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 막 달라붙어서 네. 뭘 조종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대통령과 실제로 친분이 두터워서 쥐락펴락한 권한이 있다. 요 얘기가 있잖아요. 김한길. 이게 이제 항상 이 여의도에서 떠도는 음모론들은 네. 절반 이하로 줄여서 보는 게 좋죠. 아, 그건 진실이 아닐 제가 볼 때 김한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도 직접 얘기했잖아요. 네. 김한길이라는 사람의 조언을 많이 듣고 있다. 네. 그건 사실이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국정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욕먹을 짓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네. 눈에 띄죠. 네. 네. 근데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면 근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진 않았어요. 네. 근데 국정 운영하는 스타일을 약간 바뀐 것처럼 만드는 제스처는 분명히 취하고 있어요. 부산이 후보지에 탈락했을 때 사과했잖아요. 네. 과거에 저렇게 안 했죠. 한 번도 사과를 그런 식으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없죠. 네. 저것도 바뀐 거고요. 제가 볼 때는 바뀐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네.
적어도 윤석열 리스크를 좀 줄이겠다고 하는 판단, 이거는 내가 볼 때 김한길 조언을 받았던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주로 민생 얘기 주로 하는 척하고, 네. 요거는 김한길 표 느낌이. 좀 확 나죠. 네. 예. 그런 거 잘하시는 분이거든. 그러니까 당내 혁신이 문제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뒤에서 네. 핸들링해서 총선에서 윤석열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걸 막는 역할은 김한길 위원장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인요한을 배후 조정했다.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전 지금도 보면 인요한 혁신위의 혁신안을 누가 뒤에서 조언했을까? 요건 정말 저도 궁금해요. 그거잖아요, 그거. 네. 실제로 인요한을 누가 밀어 올렸을까? 네. 내부에 있을까, 외부에 있을까? 지금 인요한 선생의 아이디어는 아닐 거예요. 본인 자원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 내면 거잖아요. 어쨌든 뭐가 누가 이렇게 조언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게 누군지는 김만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한다면 네. 그런 안을 하면 어떻겠냐고 자문을 구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면 김한길 의원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거 아마 언론이 굉장히 좋아할 소재인데 내부가 좀 반발할 텐데 그걸 어떻게 할 건가는 좀 고민을 해봐라. 이런 식의 조언을 했을 거예요. 아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한길 의원분에 대해서 너무 그 역할은 지금 대통령 핸들링이 오히려 더 네. 김한길 위원장이 하고 있는 주요한 과제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선거구 문제와 선거제도 문제, 그리고 민주당의 전 당대표들 이야기, 신당, 그리고 합류설 아니라는 얘기, 컷오프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고, 혁신이 아니, 망했다. 컷오프는 있죠. 네. 아까 말한 그런 기준에서는. 네, 그러니까 뭐 의도적, 근데 누군가. 누가 거기 포함될지는 모르죠. 네. 네. 자, 의도적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 혁신이 망했다. 김한길에 대해서까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되고 나면 이제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돼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아마 진행이 된 상태에서 12월 말 올해 마지막 방송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나이표 현안 조준 12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